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자료죠? 바로 이 진정 내시경 검사 동의서를 함께 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동의서, 사실 검사 앞두고 받으면 그냥 막 정신없이 서명하기 바쁠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좀 딱딱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랑 같이 이 문서 안에 어떤 정보들이 담겨 있는지 하나하나 좀 풀어보면서요. 진정 내시경이 정확히 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점은 없는지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동의서가 단순히 그냥 절차적인 형식만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받게 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거든요. 맞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동의서의 각 항목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 건강과 관련해서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 동의서에서 설명하는 진정 내시경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자료 맨 앞부분에 정의가 나와 있네요. 네. 보니까 미다졸람이나 프로포폴 같은 그런 약물을 써서 검사받는 분을 의식화 진정 상태, 그러니까 좀 약간 졸린 듯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내시경 검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그 진정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신 마취처럼 아예 의식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아, 마취는 아니군요. 네, 검사 중에 느낄 수 있는 어떤 불안감이나 좀 불쾌감, 때로는 통증 같은 것들을 줄여줘서 좀 편안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의료진하고 어느 정도 소통, 협조가 가능한 그 정도 수준의 진정을 목표로 하는 거고요. 아하.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이 진정이라는 게 사람마다 반응이 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 약물 반응의 개인차가 좀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어떤 분은 약을 써도 잠이 잘 안 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생각보다 너무 깊게 잠들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정확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반적인 용량을 써도 진정이 잘 안 돼서 검사할 때 좀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요. 반대로 아주 적은 용량에도 너무 깊게 진정이 돼서 오히려 호흡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단순히 약을 투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상태를 지켜보고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해지는 겁니다. 예, 개개인의 반응을 미리 예측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거죠. 아, 그렇군요. 저는 그냥 단순히 잠자는 검사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 과정이 훨씬 더 섬세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실제 검사는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동의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죠. 먼저 사전 확인 단계가 있네요. 네, 검사 전에 과거 병력이라든지 복용 중인 약 같은 걸 확인하고 특히 미국 마취과학회 ASA 신체 상태 분류에 따라서 현재 건강 상태를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ASA 분류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네, 바로 그 ASA 분류가 이 진정 내시경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단추요? 네, 환자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서요. 진정이나 검사 과정 중에 혹시 생길 수 있는 위험도를 미리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료에도 아마 분류 기준이 나와 있을 텐데요. 예, 있어요. ASA, II, IX 이렇게요. 네, 이걸 다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중요한 건 이 분류를 통해서 의료진이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소에 앓고 있는 질환이 있는지 있다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건강하신 분은 ASAI이고요.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비교적 가벼운 전신 질환이 잘 조절되고 있는 분은 ASAII. 또 조절이 잘 안 되는 좀 심각한 질환이 있거나 여러 질환을 동시에 앓고 계신 분들은 ASA3 이상.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거죠. 아하. 이 분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진정 약물의 종류나 용량을 선택한다든지, 검사 중에 필요한 감시 장비 수준을 결정한다든지, 또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인 맞춤형 안전 계획을 세우는 어떤 기초 자료가 되는 셈이죠. 아, 일종의 위험도 평가 지표군요. 그럼 상태 평가가 끝나면 이제 검사실로 이동해서 여러 장비를 부착한다고 되어 있어요. 혈압계, 맥박, 호흡, 산소 포화도 측정기 이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진정제를 투여하기 전부터 이런 걸 다 준비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검사실에 들어가시면 보통 팔에는 혈압 측정 커프를 감고 가슴에는 심전도 전극을 붙이고 손가락에는 그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끼우게 됩니다. 네. 진정제를 투여하기 전에 먼저 안정된 상태에서의 활력 징후,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태를 측정해서 기준점을 파악하는 거고요. 혹시 검사 전에 이미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특히 그 손가락에 끼우는 산소 포화도 측정이 아주 중요한데요. 아, 그 빨간 불빛 나오는 거요? 네, 맞아요. 그게 혈액 속에 산소가 충분한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거든요. 이걸 통해서 뇌나 주요 장기가 안전하게 유지되는지를 감지하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준비가 다 되면 이제 드디어 진정제를 투여하는군요. 의사나 간호사가 정맥 주사로 약물을 투여하고 주사받는 부위에 약간 통증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안내되어 있네요. 네. 보통 한 1분 정도 지나면 진정이 시작된다고요? 네. 약물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서서히 의식이 좀 가라앉으면서 진정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그냥 단순히 잠드는 게 아니라 의료진의 아주 세심한 관찰과 관리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아, 계속 지켜본다는 거죠? 네. 동의서에도 나와 있듯이 검사 중에는 계속해서 혈압, 맥박, 호흡수, 산소 포화도를 모니터링합니다. 검사 중에도 계속 확인하는군요. 진정 깊이를 조절하면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진정 깊이는 환자분의 반응을 계속 보면서 약물 투여 속도라든지 아니면 추가로 더 투여할지 말지를 조절해서 관리합니다. 아, 너무 얕으면 환자분이 불편감을 느낄 수 있고 또 반대로 너무 깊어지면 호흡 기능이 좀 억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인 거죠. 그렇군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ASA 분류상 고위험들 환자분들, 예를 들어서 뭐 심장이나 폐기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자료에 언급된 것처럼 심전도 변화까지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아, 심전도까지요? 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약물 반응의 개인차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기계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환자분의 아주 미세한 반응까지도 주의 깊게 살피는 거죠. 와, 정말 과정 하나하나에 안전을 위한 장치들이 진짜 겹겹이 쌓여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자, 이제 검사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럼 바로 집에 갈 수 있는 건가요? 동의서를 보니까 그건 또 아니네요. 회복실로 이동해서 상태를 관찰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진정 상태에서 안전하게 깨어나는 그 과정 역시 중요합니다. 회복실에서는 검사 중과 마찬가지로 산소 포화도, 맥박, 혈압 같은 걸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의식이 명료해지고 활력 징후가 안정될 때까지 지켜보는 거죠. 네. 자료에 나와 있듯이 대부분은 1시간 이내에 회복되시지만 사용된 약물의 종류나 용량, 그리고 또 개인의 회복 속도에 따라서 시간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회복실에서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퇴실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니까 퇴실 기준표에 따라 결정하고 알드레트 스코어라는 점수 체계를 사용한다고 나와 있네요. 네, 알드레트 점수요. 네. 9점 이상이거나 시술 전 상태로 회복되었을 때 퇴실이 가능하다고요. 이 알드레트 스코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평가하는 건가요? 그 알드레트 스코어는 진정이나 마취 후에 환자분의 회복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아주 널리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아, 객관적인 도구요? 네, 단순히 잠이 깼네 이런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리적인 지표들을 점수화해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거죠. 동의서의 예시로 나온 운동 능력 항목처럼요. 지시에 따라서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팔다리를 모두 잘 움직이면 2점, 2개만 움직이면 1점, 전혀 못 움직이면 0점 뭐 이런 식입니다. 아, 그럼 움직임만 보는 건 아니겠네요. 다른 것도 보겠죠. 네, 당연하죠. 그 외에도 여러 항목을 봅니다. 스스로 숨을 깊게 쉬고 기침을 할 수 있는지, 이게 호흡이고요. 네. 혈압이 시술 전이랑 비교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이건 순환. 아하. 그리고 시간, 장소,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지, 이건 의식 상태.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혈액 내 산소량이 충분히 유지되는지, 산소 포화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와, 정말 여러 가지를 보네요.
네, 각 항목별 점수를 다 합쳐서 총점이 기준 보통 9점 이상인데요. 이 기준을 넘어야 안전하게 퇴실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표준화된 기준이 있다는 것이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회복 상태를 상당히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거네요. 좀 안심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동의서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좀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합병증 항목입니다. 모든 의료시술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어떤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진정내시경의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먼저 비교적 흔하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대부분 특별한 조치 없이 저절로 회복되는 그런 가벼운 부작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 가벼운 것들이요. 네. 약간의 어지러움이나 메스꺼움, 구토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일시적으로 혈압이 약간 떨어지거나 아니면 검사 전후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단기 기억 상실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런 증상들은 주변에서 진정내시경 받아본 분들한테서 가끔 들어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하지만 좀 더 주의해야 할 문제들도 있겠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드물지만 발생 가능한 합병증들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사를 맞은 정맥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정맥염이라든지 사용된 진정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과민 반응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네. 또 드물게는 경련이 발생할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심각하게는 호흡 기능이 억제돼서 숨쉬기가 힘들어지거나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지는 저산소증 같은 호흡기계 합병증. 아, 호흡 문제요. 네. 그리고 혈압이 너무 과도하게 떨어지는 저혈압 쇼크 같은 심혈관계 합병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극히 드물지만 심장이나 폐 기능이 갑자기 멈추는 그런 위급 상황이 발생해서 응급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 문구도 있네요. 이 부분은 좀 읽으면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런 심각한 합병증은 발생 빈도가 매우 낮습니다. 정말 드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0%는 아니기 때문에 동의서에 명시를 해서 사전에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네. 특히 고령이시거나 비만하신 분들, 또 만성 폐질환, 예를 들면 천식이나 만성기관지염 같은 거요. 그리고 심장질환, 협심증이나 심부전 같은 거, 또 간질환, 신장질환 등을 앓고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부작용 발생 위험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ASA 분류에서 높은 등급에 해당되는 분들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이 진정 내시경을 아예 못 받는다는 뜻은 아니죠. 동의서에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맞습니다. 오히려 이런 위험 요인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한 사전 평가와 준비, 그리고 검사 중에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하. 의료진은 이런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응급 처치 시스템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동의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은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께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인 것이죠. 네. 이 위험성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 자체가 안전성을 높이는 과정의 일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 사전 평가, 그러니까 ASA 분류부터 시작해서 검사 중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또 체계적인 회복 관리까지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이런 드문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안전하게 검사를 마치기 위한 장치들이라는 거네요. 위험성을 그냥 숨기는 게 아니라 알고 대비하는 것이 핵심이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진정 내시경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매우 안전하게 시행되는 검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든 의료 행위가 그렇듯이 잠재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요. 이 동의서는 그 위험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료진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문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진정 내시경 검사 동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진정 내시경은 검사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해서 조절된 진정성패를 유도하는 방법이고 안전을 위해서 검사 전 평가부터 검사 중 모니터링, 검사 후 회복 관리까지 아주 체계적인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전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나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 동의서는 분명히 알려주고 있네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자료 덕분에 좀 막연했던 진정내시경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동의서의 각 항목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진정 내시경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었는데요. 근데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점이죠? 이 동의서 양식을 잘 보시면요. 아까 우리가 가렸던 발생 가능한 합병증 항목, 그 6번 항목 뒤에 7번 항목으로 진정 내시경 검사 이외에 시행 가능한 다른 치료 방법이라든지 8번 항목, 치료 또는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같은 항목들이 제목만 있고 내용은 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맞아요. 그런 경우 많죠. 보통 서명란 바로 위에 이렇게 제목만 나와 있고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아마 이 부분은 검사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직접 설명을 하고 기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건강 상태, 염려되는 부분, 그리고 위험에 대한 생각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비어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의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까요? 아,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일까요? 예를 들면 제 경우에는 혹시 진정 내시경 말고 다른 검사 방법은 없을까요? 라거나 만약 제가 이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제 건강 상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와 같은 질문들이죠. 아하, 대안이나 받지 않았을 때의 결과에 대한 질문이군요. 네. 단순히 동의서에 서명만 하는 것을 넘어서요. 제공된 정보와 또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informed consent, 그러니까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 혹시 이런 동의서를 받게 되신다면 이 빈칸들이 던지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그리고 의료진에게 던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